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차덕순 씨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덕순 씨의 선교 여정은 북한 보위부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집회 측은 최근 법원이 장로회 신학대 학교 일부 학생들의 동성애 무지개 사건을 옹호하면서 장신대의 징계 방침을 무효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이 종교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추진 중이었던 젠더 마을 조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차덕순 씨의 고귀한 죽음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덕순 씨의 선교 여정은 북한 보위부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비밀예배, 비밀리에 전해지고 있는 성경 등의 실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 정보원으로부터 극비리에 입수한 보위부 대상 훈련 영상. 미신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킨 범죄자, 종교 광신자로 묘사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차덕순. 탈북 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차덕순 전도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전하고 주일이면 산이나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 예배도 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성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소집했습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당국에 적발된 차덕순 전도자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담대한 전도자 차덕순의 순교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should study the stories of Paul and Peter's martyrdom and the martyrdom of the 12 apostles. We should study the stories of today's martyrs like Cha Dok-sun so that we can be inspired and equipped to make a faithful witness wherever God places us.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차덕순 씨와 같이 수많은 순교자가 복음을 전하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고 있다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6월 29일을 순교자의 날로 기억하고 이들을 추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회견 이후에는 새롭게 단장한 김교신 홈을 개관했으며 순교 정신을 통해 한국의 성도들을 깨우고 훈련하는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5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일부 학생들의 동성애 무지개 사건을 옹호하면서 장신대의 징계 방침을 무효화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장통합 목회자들은 종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지난 5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복장으로 채플에 참석해 파문을 일으킨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 교계 안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신대가 이른바 무지개 사건과 관련된 8명 중 4명에게 정학과 근신 등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 판사들이 신학교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 처분 효력을 받아들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총회와 학교의 방침을 어긴 학생을 학교가 징계할 수 없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 등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2차 공판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고영석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본부장은 판사들이 종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석 목사는
동성애 인권화는 성경으로 세워진 개신교의 뿌리를 자른 것과 같기에 기독교의 존립을 흔드는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서 모든 방법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야말로 반공국가로 세우고 산업화의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고 이제 민주화를 하나님께 일으켜 왔는데 이 민주화 끝에 한국 또한 동성애 세력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는 자들이 양심의 마음을 시키고 이성을 둔탁하는 동성애 독재의 그야말로 앞잡이가 되어서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을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강동로의 이건열 목사는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이 교회 내로 도피할 때도 공권력은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된 오늘날 사법부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이건열 목사는 밝혔습니다. 판사들은 신학교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처분 효력의 정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건국 70년 역사에서 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예배당을 유린한 사건을 이토록 일방적으로 판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입니다. 이 종교 탄압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본부 목사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더럽힌 신학생들을 옹호하는 판사들을 끝까지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48회 하기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대호 전국장로회 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로회가 되기 위해서 48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만 5천 명의 우리 회원을 둔 전국장로연합회입니다. 48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여름에 모여서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재충전을 이렇게 받아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8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로가 되자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수련회에는 158개 노회 소속 4천여 명의 장로 부부가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국교회가 함께한 2019 미래 청년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8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건축설계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기조 강연에 나서 개인의 성취가 아닌 이웃의 성취를 이룰 때 더 높게 평가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뇌인지 성향 검사와 함께 진로와 창업 설계 코칭을 받으면서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꿈이 있는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국 런던은 언젠가부터 리틀 평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네, 런던 한인타운에는 탈북자 마을까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국 허정숙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현재 영국으로 온 탈북자들이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가는 걸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유럽에 비해서도. 그래서 일단 난민으로 신청이 되면은 이들에게는 집을 빌릴 경우에 그 집 빌린 돈 전체를 다 지급해 줘요. 그리고 병원비가 무료가 돼서 언제든지 뭐 이렇게 비용 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계 수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생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고 특별히 교육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영국이 훨씬 살기가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곳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지 않은 이유는 미국은 그 나라에서 적대 나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를 가지 않고 영국에 온 것 같아요. 결국은 의식주나 기본 그 생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국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저들이 또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은 실제 영국에서 이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냥 알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지금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이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뭐 그 시장에 가서 뭘 사면서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도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숍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전화로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들이 안정이 되면서 차도 운전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건 여전히 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가스 이런 그 돈을 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사랑 접촉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언어 문제를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병원이나 관공서의 통역도 이제 필요할 경우에 제가 합니다. 네, 최근 일본 NHK가 리틀 평양인 런던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면서 유럽 최대의 탈북자 사회로 런던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돼도 괜찮을 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음도 실감하게 되는데 현재 탈북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자선단체에서도 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 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 아직도 그쪽에 정신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 줄 뿐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앞으로 열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자기 친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때 확실하게 그 전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탈북민들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낯선 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허정숙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누군가는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돼 있더라는 꿈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숱한 포기와 절망에 당금질된 후 소중한 무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근 한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악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락밴드 몽리 역시 그랬는데요. 몽리의 보컬 김신희 씨는 오래된 어둠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빛이 돼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소년.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소년이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을 걷게 되고 몽리라는 밴드를 결성했지만 어느 날 찾아온 방송 무대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되게 긴장을 했고 또 되게 고음의 곡을 불러야 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긴장을 하면 이 성대가 안 붙어요. 그 아무리 낮은 음도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대에 딱 섰는데 완전 망친 거죠. 완전 그냥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부르는 수준. 그 정도까지. 그 정도로 네. 완전 망쳤어요. 아마 제가 불렀던 그 방송은 못 썼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 경연 방송마다 막 섭외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가수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게 컨셉인 그런 방송 계속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정신과 가서 약도 막 먹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몇 년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기타리스트 공태우, 베이시스트 이인경, 드러머 정훈태, 그리고 보컬의 김신희까지 모던 락 장르를 기반으로 2005년 데뷔 이후 흡입력 높은 사운드와 부드러운 보컬의 조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보컬 김신희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방송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방송이니까 또 긴장을 하고 있었어. 되게 예민해져 있었고 막 사람도 안 만나고 방송만 잡히면 그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아침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건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냥 바람에 불과한 그런 시간일 거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빠가 무대를 즐기길 원하신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와이프가 아침에 기도를 해줬어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 지나간 삶을 보면 진짜 뭐 기억도 나지도 못하는 날들도 많고 그냥 짧은 인생에 그냥 아주 작은 프레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동안 모든 그런 근심, 걱정, 막 그런 뭔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틀 안에 제가 가둬놓는 거죠, 저를. 무대에서 완벽해야 된다. 그럼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제가 무대에 딱 서면 저는 거기서 절대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그날 하여튼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제 틀 안에 있었던 깨는. 그래서 그날 공연을 완전 대박이었어, 그날. 군기가 심했던 예민한 시절 군에 입대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당시 군부대 내 교회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한 번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20, 30대를 교회에서 성장했던 김신희를 보컬로 창세기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 첫째 날 빛이라는 데뷔 앨범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몽리에게도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덕규 선생님께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넘버인 겟세마네를 누군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작진 쪽에서 겟세마네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김신희 씨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날 출연진 중에서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그 겟세마네를 부르게 됐었는데 원체 대곡이잖아요. 뭐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뭐 엄청 스케일이 큰 곡인데 그 곡을 저희 밴드가 이제 소화를 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은 곡이잖아요. 그걸 노래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부를 때 절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불렀어요. 눈물이 터지면 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래를. 그래서 마지막 그 노래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진짜 막 꽉꽉 참아가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우승을 했어요, 저희가. 스스로 만든 완벽의 틀 안에서 벗어나 자유해졌을 때 만난 무대. 부르의 명곡 무대는
밴드 몽니를 대중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수차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몽니라는 밴드는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무대로 대중과 소통할 것을 고민하며 오는 8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몽니. 김신희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꿈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꿈은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눈 갚은 날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 그 얘기를 듣는 거랑 하늘나라 갔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울컥한 답변이네요. 수고했다. 한숨 먹고 이제 시작했어요. 울컥할까 봐. 때로는 탕자처럼 넘어지기도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는 아들을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커다란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을 담은 곡을 만들어 대중들과 나누고 싶다는 꿈을 덧붙인 김신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오늘도 자유함으로 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번 강원도 지역까지 이제 둘러봤습니다. 네. 뭐 철원, 홍천, 춘천, 원주 등을 거쳤는데 오늘은 이제 경상도로 가는군요. 대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대구가 아무래도 경북 지역의 선교의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를 먼저 살펴보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북 지역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구는 지리적으로 좀 어떤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곳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 이제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제 대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오면서 발전을 하는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뭐 상주나 경주가 훨씬 더 큰 도시였고, 이제 대구가 성장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북권의 이제 중심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서부터 이제 경북 지역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구가 경북 지역이 선교 거점이 되죠.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상주나 또 안동, 영주 뭐 이렇게 해서 또 동쪽으로는 이제 영천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포항까지 이렇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권에 이제 그 선교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대구이고 또 조선 후기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대구가 발전을 하면서 대구가 이제 조선의 중심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평양 그리고 서울, 대구가 중심 도시 가운데 아주 핵심이죠. 부산이 지금 크지만 그 당시에는 부산은 아주 뭐랄까요, 좀 아주 이렇게 대도시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대구 경제권이 컸고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 시대 들어오면서 대구가 컸죠. 대구가 굉장히 컸던 남쪽에서는 가장 큰 그런 시장이 형성될 만큼 경제력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대구를 거점으로 삼는 것은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구에 처음으로 좀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이제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말 이름으로는 배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1891년에 부산에 들어오셔요. 부산에 들어오셔서 이제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경북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시죠. 여행이라는 게 전도 여행이죠. 그 1차로
아마 기억에 1896년 아마 1차로 경북 지역을 이제 답사를 하면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을 다 순례하는 전도를 하시게 되죠. 2달 동안. 두 달 동안 순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거점을 대구로 잡으시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대구의 거점을 확보를 하죠. 거점을 확보를 하고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분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셔서 평양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터는 마련을 했는데 정작 대구의 거점을 잡고 선교를 하시는 분은 이제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 이름으로는 안의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하게 됐는데 사실 두 분은 천하매부지간이에요. 그래서 베어드의 이제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의 이제 처남이 이제 아담스 선교사인데 이 아담스 선교사가 바로 따라 들어와서 부산에서 이제 대구로 옮겨와서 대구의 그 매부죠. 그러니까 매부가 이제 거점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대구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대구 제일교회를 이제 제일 먼저 세우게 되죠. 그것이 이제 대구 선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안희화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가 이제 대구의 첫 교회인가요? 그렇죠. 경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대구에서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북의 모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베어드 선교사가 떠난 다음에 안의화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존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의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학교 교육 사업에 이제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대구에 이제 집결하게 되면서 대구가 거점 도시로 이제 확정이 되죠.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거점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세 사람 이상의 선교사님이 동력을 할 때 거점 도시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구의 선교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들 특히 개성학교나 그다음에 신명여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세 선교사님들이 이제 협력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차례차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렇군요. 개성학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개성학교가 소란스러운 곳을 좀 벗어나서 청라 언덕에 세워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청라 언덕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가곡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곳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라 언덕이 이제 대구 한 구도심 복판이 됐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청라 언덕이라는 것이 그 가곡에는 참 뭐 아름답게 표현됐지만 사실 거기가 뭐 묘지도 있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선교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넓은 땅이 필요한데 도심에서 그렇게 이제 넓은 땅을 확보하는 데가 어려웠는데 바로 그 청라 언덕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이제 곳이다 보니까 그곳을 이제 확보하는데 오히려 용이했죠. 그래서 조금 그 대구 도심권 안에서 좀 외진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을 이제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택도 짓고 학교도 바로 개성학교, 신명학교 다 그 안에 붙어 있어요. 실제 대구 제일교회도 그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곳의 안에 학교, 병원서부터 시작해서 개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서부터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쭉 있는데 그 바로 언덕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신명여학교가 있고 거기가 다시 또 대구의 3.1 독립만세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요즘에 대구 많이 가시는 분들이 근대문화 골목 찾아가요. 대구에. 그 대구의 근대문화 골목이 출발점이 청라 언덕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대구 제일교회 뒤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길 따라서 이제 쭉 가면 지금은 대구 제일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구 예배당이 기독교 박물관이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청라 언덕에서 이제 올라가서 있는 곳인데 대구 제일교회의 구 예배당은 기독교 박물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살던 사택은 그 선교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박물관을 거기다 또 하나 만들어서 박물관이 거기 이제 2개가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하고 선교 박물관하고. 그래서 2개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들 안에 이제 그 특별히 아니와 제 아담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런 개성학교 안에는 그 아담스 기념관이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라든지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남겨놓았던 어떤 커다란 업적들을 그들의 그 공간 속에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답사를 가서 어떻게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간다 그러면 그 뭐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그 빵만 드시고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를 좀 돌아본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 공간이 넓어서 참 그 쉼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차지했던 작은 자리가 넓어서 그런데 그쪽은 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다 쪽에 먹는 골목으로 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돌아보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또 좋은 코스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대구 선교 역사에서 동산의료원의 역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선 후기에 뭐 우리는 의료시설 내지는 의료 체계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1898년, 99년 요어간인데 존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되죠. 병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병원을 시작하면서 병원 이름이 제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중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제중원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구에서 시작한 지금 동산의료원도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1900년대 초기에 이름을 이제 동산의료원을 이제 바꾸게 되죠. 바꾸게 되는데 지금은 계명대학교 이제 부속병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계명대학은 해방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와서 1954년에 이제 유교 끝나고 54년에 설립하는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설립하는 이제 대학이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개성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개성학원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계명대학을 세우게 됐는데 그 계명대학을 세우면서 동산의료원으로 있었던 그 병원을 그대로 이제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경북권에서는 아주 중심되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을 했고 단순히 병원을 성장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초기에 그 병원 동산의료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그 혜택이 당시에는 뭐 선교병원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없었다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그냥 치료도 받지 못하고 희생을 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병원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 자체가 대구 지역에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위생시설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것이 사실 피부병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사실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환자들이었죠. 지금은 뭐 여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 지역이나 안동 지역,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도 이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런 시설들을 선교사님들이 하셨거든요. 바로 이 동산의료원도 그 역할을 초기에 했던 병원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가장 안 되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거는 그 동산의료원이 그런 정말 다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나가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 그냥 나와서 알아서 살아. 그래서 다 버렸던 사람들인데 그 버려졌던 한센시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이 선교사님들이었고 그것이 동산의료원이 그 중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가면 병원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병원이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렇겠네요.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라 언덕에 피어난 복음의 꽃,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구에 가시게 된다면 이곳을 둘러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와 시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을 두고 종교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가칭 젠더마을 만들기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 관련 내용인데요.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가칭 이 젠더마을이라는 게 뭘까요? 예, 사실 이 젠더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네. 예. 그렇다고 뭐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젠더마을 정책 만들기 정책을 제안할 때도 그 내용 중에 젠더마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달라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부천시조차도 젠더마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 없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반면에 이 젠더마을에 반대하는 많은 부천 시민들이 이 성소수자 집단촌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한 것은 이 젠더라는 개념 속에 제3의 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젠더마을의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젠더란 단어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젠더라는 단어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젠더마을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 법적으로 정의 내려진 단어는 아닙니다. 네. 단지 뭐 학문적으로 이제 특히 해외 학문적으로 좀 통용되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성, 즉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성이기 때문에 제3의 성을 포함된다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젠더라는 개념 속에 제3의 성이 포함된다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젠더라는 개념이 논의됐던 것은 19대 국회에서 옛날 그러니까 구여성발전기본법이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 법률명을 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 그때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젠더라는 이 성평등이 젠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젠더라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개헌 과정에서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을 당시에도 이 젠더라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개념도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젠더 마을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부천시는 이걸 왜 추진하려고 한 걸까요? 예. 그 부천시 여성청소년과 그 담당 직원을 만났을 때 그분들 말에 따르면 이 젠더 마을이라는 것은 이 여성 친화 도시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하기 위한 추진 과제의 일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젠더 전문가도 함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젠더 마을이라는 정책 자문이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있습니다. 이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나온 정책 자문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시라도 성소수자 집단촌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부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결국 성소수자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이게 이번 쟁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것, 특히 문화 다양성 조례에 있어서는 조례안 2조에서 이 성별이라는 말 대신 성, 즉 젠더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시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찬반 대립이 급심했었고요. 여기에다가 조례안 13조 제3항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회적 소수자의 성소수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의 인권만 챙긴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은요. 부천시에서 2019년 5월 19일 2019 문화 다양성 주간 축제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축제 중앙 광장에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단체들이 부스를 열고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많은 부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천시의회에서 이제 최근에 그 조례가 철회됐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또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젠더 마을을 처음에 조성하려고 했던 법적 근거가 그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을 해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에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는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뭐 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만들 것을 위임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천시의회가 상위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기독교계에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우려하는 점은 어떤 걸까요? 예, 사실은 이 용어라는 거, 단어라는 거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법상의 성적 지정이라는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저희가 법률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성애 옹호 활동과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뼈아픈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용어 혼란에 빠져서 젠더라는 것이 마치 지금 쓰고 있는 성별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오인할까 봐 가장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 같은 유사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와 차별금지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 안에 보시면 문화적 차별 행위의 신고, 그리고 심사, 시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선 공고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사차별금지법이 또 시도될까 봐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게 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군데 지자체와 2개 교육청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 다양성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냥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부천시 조례와 같이 상위법에 위반되면서
또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젠더 전문가라는 제도 자체가 이것 또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계에서는 이러한 법안들 또 조례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 의회들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꼭 유념하시고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자, 일단 부천시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인데 네. 향후 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부결되었다는 뜻은 일단 상정이 되었다가 반대가 많아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보통 부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 부천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아예 상정조차 못했기 때문에 네. 예, 부결은 아니고 그냥 철회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알맞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무튼 이 철회된 조례안이 다시 상정이 되려면 많은 부천 시민들과 많은 교계에서 우려했던 그 의혹들이 다 해소될 만큼 공청회를 가지든지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든지 해서 재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동력을 다시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그냥 이름만 바꾸어서 예를 들자면 젠더 마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건다든지 젠더 전문가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시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지만 바꿨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서 우리들이 어떤 입법안 또 어떤 정책들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대응팀들이 만들어져서 좀 합리적인 대응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차덕순 씨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48회 학위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19 미래 청년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8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마약 사범자 수가 12,600여 명에 달하고 압수한 마약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네, 지난 6월 26일 유엔이 정한 마약 퇴치의 날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 처벌을 넘어 재활과 회복을 돕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올 하반기에 국민토론회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정작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자가 점검도 필요한 때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